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세계는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은 만체스터 가디언즈는 앞으로 세계는 한국 기독교가 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없이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국가지만은 동시에 한국에 이상하게 공산주의 세력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전에 최요한 박사님 말씀드리니까 공산주의자가 한 30% 되고 민주주의자가 한 30% 되고 중도층이 40% 된다, 그런 말인데 한국에는 그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된 것이 묘하게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데려왔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지나다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6.25 사변 때 한국 해병대가 용감하게 싸웠죠, 북한 공산군하고.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이 하고 남쪽의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손원일인데 이 김일성하고 손원일이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옛날에 봉천, 그러니까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 심양이라는 곳에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가 살았고, 그 다음에 손원일의 아버지 손종도 목사가 한국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거기 가서 살았는데 이 김형직 씨하고 이 손종도 목사가 가끔 경찰에 잡혀가면은 이 두 사람이 같이 살았어요. 김일성하고 손종도 목사가 같이 살고 그래가지고 아주 막역한 친구고, 그래서 손종도 손원일 그 제독의 동생이,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손원일을 초대할 수는 없으니까 저 해방 이후에도 6.25 이후에도 손원일의 동생이 손원태인데 손원태가 미국 살았는데 자기 생일 때마다 꼭 부르고, 지금도 그 손원일이 동생의 손원태의 무덤이 북한의 애국자 무덤에 이제 묻혀 있다, 그런 얘기 정도로 손원일하고 김일성이가 그렇게 친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우리로서는 아주 이상한 얘기고, 그리고 6.25 사변 때 김일성의 그 군대하고 손원일의 해병대하고 얼마나 가혹하게 아주 치열하게 싸웠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봐서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하고 기독교가 묘하게 신원 관계에 있다, 그런 것들이 역사에서 많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나라 공산당을 제일 처음에 조직한 것이 하버드스크에서 이동휘라는 기독교 전도사입니다. 이동휘라는 기독교 전도사가 1918년 6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6월 25일에 조선사회당, 조선공산당을 조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공산당을 조직한 사람이 이동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페트로스부르크에서 세계 피압방 민족 대회라고 해서 세계 공산당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한국 대표로 간 사람이 언도두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키우고 나중에 이승만하고 이렇게 같이 있게 됐던 김규식이라고 아시죠? 김규식이라고, 그리고 여운형이라는 사람은 해방 이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했던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본래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남경신학교 졸업해서 승동교회 전도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김규식하고 여운형,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들이 1919년도에 페트로스부르크의 세계 피압방 민족대회 공산주의 대회에 가서 참석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기독교를 사실상 한국의 공산주의를 데려온 것이 사실상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 홍범도라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좀 복잡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홍범도라는 얘기 생각할 적에 김규면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두 분이 사실은 굉장히 그 대단한 그런 그 군인들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홍범도만 얘기하고 김규면이라는 그런 침례교 목사는 얘기를 안 하는데, 김규면이라는 사람은 침례교 목사입니다. 근데 침례교 목사인데 그때 그 펜위크라는 선교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침례교 말고 성리교라는 걸 조직했어요. 그래서 침례교가 처음부터 침례교하고 성리교라고 하는 걸 발전했는데 성리교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던 사람이 김규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상해파 대표로서 우리나라 공산당이 잘 들려요? 이건 잘 들려요? 네. 우리나라 공산당이 러시아 하버르스크파하고 상해파하고 일본 유학파가 있습니다. 근데 김규면이라는 사람은 상해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홍범도라는 사람이 최근에 와서 뭐 동상을 없애느냐 떼느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홍범도는 공산당에 가입한 것이 1927년입니다. 그리고 자유시라고 그 본래 공산당 물론 이거 소련에서 무기 받아가지고 하고 그랬지만은 홍범도의 잘못은 뭐냐 그러면 1921년 1월달에 일본하고 러시아의 사수를 받아가지고 그 상해파 독립군들 때려부셔라. 그래서 그 자유시라고 하는 데서 이 김규면파를 때려부신 거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200명 가량 죽이고 1000명 가량을 잡아다가 그 나무를 자르는 그런 노동자로 시키고 했던 그런 거 한 거가 1922년인데 실제로 홍범도가 공산당이 된 것은 1927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산당으로서 나쁘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러시아하고 일본의 사수를 받아가지고 독립군들, 김규면파, 상해파 군사 독립군들, 광복군들을 100명씩 죽이고 1000명씩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한 것이 큰 죄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김규면이라는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이렇게 됐는데 김규면은 나중에 러시아에 가서 살다가 지금도 러시아 모스크바에 그의 무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공산주의를 데려온 것이 조직한 것도 이동이라는 사람이고 싸운 것도 김규면이라는 사람이고 공산당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요. 전화 왔어요. 전화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실 거는 지나가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나라에서 뭐 해놓은 게 많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과수원도 세우고 심지어 저 뚝섬에는 뚝도 우리가 세운 거예요. 뚝 다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은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유치원 하나 안 세웠어요. 이상하게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 걸 세웠어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다 때려 부시기만 했지 국민학교 유치원 하나 안 세웠어요. 과수원 하나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적에 공산당은 그래서 때려 부시는 게 목적이고 기독교는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는 게 좋은데 그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1919년도 3.1운동 일어나기 전에 조선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학교라고 하면은 다 기독교가 세운 것이 전부더니라고 하는 그런 말 했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소리 볼륨 줄이려고 또 크게 하려고. 그런데 그 기독교하고 공산당이 이렇게 처음에는 맞아만 기독교가 공산당을 가져올 정도로 그리고 공산당도 우리나라에 그 문서를 보내고 사상 그런 거 다 보낼 적에 우편 검열이 거리니까 꼭 공산당들의 선교사들한테 가서 부탁해서 이거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산 사상이 들어온 루트는 선교사예요. 선교사들의 통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자료들 컴민터넷에서 보내는 자료들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우편물을 통해서 이게 공산 사상이 들어왔다, 자료들 다 들어왔다. 그거 보면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많이 이용했다. 이게 그런 말이 되는 건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하고 정말 새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기독교를 때려붙이기 시작한 것은 김익두 때문이에요. 왜냐면 김익두 목사가 3.1운동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국의 민중층, 대중층, 프롤레타리아층에 김익두가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층 상승시킨 사건가 기독교예요. 근데 빨갱이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이 민중층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김익도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김익도 때리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그 아주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김익도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전국에 다니면서 이 부운동도 하고 그럴 적에 가는 데마다 쳐다다니면서 불태우고 철구로 치고 김익도가 거의 병신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꼭 김익도 목사 교회만 치지 딴 거 치지 않았어요. 왜냐? 김익도가 우리나라의 프롤레타리아층에 제일 처음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거가 이 역사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게 됐고 두 번째로 그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한 것은 주일학교예요. 어린애기들 얘들에 대해서는 어린애기부터 막아야지 얘들이 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대회는 가는 데마다 주일학교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국내에서 공격한 거는 주일학교하고 김익도의 그 프롤레타리아 운동 그거를 막았다. 이제 그런 운동이 되는 건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거는요. 그 1925년대 공산당이 불법화해가지고 경찰 통계가 나와서 잘 들어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이 전라도가 420명이에요. 그리고 평안도, 황해도, 서북에서 70명이고 거의 7배가 전라도에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 전라도라는 게 참 묘한 게 우리나라 그 일제 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많은 데가 전라도인데 왜 전라도가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공산주의자가 제일 많으니까 하신다는 일 보고 그러면 그 농민들이 많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건데 정반대예요. 전라도의 지주들 새끼들이 일본에 유학 간 거예요. 일본에 유학 가는데 그때 일본에서는 마르크스 엥겔스의 책을 끼고 다니지 않으면 인테리가 아니에요. 이 일종의 유행병이에요. 김교신이도 그렇고 김형석 교수도 그렇고 그때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마르크스 엥겔스의 책을 끼고 다니지 않으면 바보를 취급당하고 그리고 인텔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일제 때 국민학교 다녔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그 감옥에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를 기르고 올백을 하고 시험도 기르고 얼굴이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감옥에 드나들까 나와서 다니는 거 보면은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면서 공산주의자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꼭 사상가, 인텔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일제 때 사상가, 인텔이는 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이제 그러고 그랬다지 그런 얘기인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감옥에 드나들고 이제 그러는 바람에 얼굴도 창백하고 그러는 바람에 어떤 메시아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다. 그런 걸로 해서 굉장한 존경도 받고 이제 그랬다 그건데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국내에서 공격하지 못하니까 좀 만주 지역에서 공격했어요. 여러분 일제 만주 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왜 기독교인들 그렇게 많이 죽여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때 숭실전문학계 이훈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훈구라는 사람이 그 연구를 했어요. 일제 때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에서 활동 못하니까 만주에 가가지고 만주에 있는 한국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공격했는데 만주에 간 한국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간 사람들이에요. 김인서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호미 한 자루 가지고 간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 죽여요? 저 잘 들어보세요. 1931년부터 38년까지 일본 공산주의자들이 죽인 기독교인이 3,872명이에요. 4,000명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왜 죽여요? 그 사람들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 거기 간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 보는데 예배당 불태우고 이 만주에 간 기독교가 당한 모든 기록은 장로교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노회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남만 노회, 북만 노회, 동만 노회. 이 노회가 10년 동안 그 뒤에 보세요. 지금이라도 보세요. 거기에 공산당들이 기독교 죽인 것이 이름까지 다 나오고 뭐 사람까지 나오고 돈 액수까지 다 나와요. 경찰 조사 필요 없어요. 그거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공산주의 기독교 탄압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런 메토리얼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자료예요. 기독교밖에는 정확한 자료를 남긴 데가 없어요. 일본은 그걸 과장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글자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정확하게 이훈구가 얘기한 것은 3,872명인데 일본 경찰 조사하면 14,000명 죽인 걸로 되어 있어요. 벌써 과장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총회록에 있는 뒤에 붙어 있는 노회록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그런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3,872명으로 죽었고 901분 출연했고 정확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걸 다 통계낸 것이 제일 정확한데 기독교가 그만큼 역사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남겼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해방 이후에 얘기를 할 텐데요. 해방 이후에 제일 가혹하고 제일 혹독했던 공산주의자가 기독교인이에요. 박헌영이는 여기서 있다가 여기서 활동하다가 너무 자기가 자꾸 취조를 받으니까 황해도 해주 누군가 권사님이고 출신이죠. 그 해주에서 남쪽에 지령했는데 남쪽 지령 받아가지고 반란 이런 거 소동 일으킨 게 이재복 목사예요. 이재복 목사가 10월 대구 혁명 일으키고 요수 반란 사건 일으키고 그 4.3 사건 제주도 4.3 사건 다 이재복이라는 사람이 일으켰어요. 참 놀랍죠. 이 연구는 아주 자세한 그런 자료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 그 특공 뭔가 특무대 또 정부 경찰서의 자료들 다 가지고 그 연구해 가지고서 발표한 글이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재복이라는 사람이 박헌영이가 자기는 해주에 가서 해주에서 지령해 가지고 남한의 모든 공산주의 소동 이 혁명은 이재복이라는 목사가 일으켰는데 이재복의 낙마사는 평양신학을 졸업하고 동사대학을 졸업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재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남한의 모든 소란이 공산주의 소란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는 목사가 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목사가 6.25 사변 일어나기 2달 전에 군 안에 있는 공산당 명부가 12,000명 정도 되는데 그 명단을 특무대장 김창룡이한테 갖다 줬어요. 아시겠습니까? 김창룡이는 아주 그 특무대장 그 사람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다 잡아가지고 그 중에 박정희도 있었어요. 다 잡아가지고 살릴 사람은 살려지만 총살할 사람들 거의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군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다 정리하고 나서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는데 김일성이가 남침해서 서울에 3일 동안 있었죠. 왜냐 그러면은 이 이재복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 있는 공산주의자 기독교 군대들이 군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은 자기는 서울에 있으면서 전국이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김창룡이는 그 이재복 목사의 명단을 가지고 다 처리했을 때거든요. 그래야 석 달 후에 이북이 쳐들어와가지고 김일성이가 그 정보를 못 보고서 기다리다가 결국 한국은 부산에서 무기 대륙 시작하고 준비해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재복이가 기독교 목사거든요. 여기 목사라고 하는 게 그때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한국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명단을 김창룡한테 주었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서울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미군들이 와가지고 결국 해가지고 6에 우리가 이해야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김창룡이가 이재복을 데리다가 그때 뭐 잡혀가지고 감옥에 다 사형될 뻔한 걸 잡아가지고 너 때문에 나만이 살게 됐다. 김일성이가 기다리는 바람에 유행군 독에 대해서 살게 됐다. 내가 그 공로를 우리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재복이가 그때 목사 티를 내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다 사고 일으켜가지고 몇천 명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겠는가. 나 하나님 앞에 눈을 들고 그리고 내 있는 가지고 온 백성들 앞에 3천만 동포들 앞에 내가 앞에 걸어다닐 수가 없다. 나를 총살시켜달라. 그때는 정말 목사가 된 거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사건을 많이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총살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김창룡을 총살시켰어요. 그래서 한국의 6.25 사변 때 그 어려움이 이기고 승리하게 이기고 나가야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를 기독교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밖에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마치시기 바랍니다.